살펴볼게요. 개인회생 절차의 제도의 도입 배경은요. 1997년도 당시 IMF 금융 위기가 이제 발발을 했죠. 그러면서 많은 회사들이 넘어지게 돼요. 부도가 나서 넘어지게 되고 거기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대량 실직이 또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용 갚아나가던 분들이 소득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행 못해서 신용불량자라는 불량자가 대거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으로 인한 문제, 또 카드 대란이라고도 하는데, 일정한 신용카드를 이제 잘만 쓰면 한도를 좀 많이 늘려줬어요. 그래서 카드 여러 개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돌려막기 하면서도 썼습니다. 뭐 3천만 원 이 카드 가지고 결제하고 저 카드 가지고 결제하고 한 서너 개 이상 4-5개 가지고 카드를 계속 결제해 오다가 갑자기 카드 한도를 축소하게 돼요. 뭐 3천까지 결제하던 분을 갖다가 한도를 1,500으로 줄여놓는다 그러면 1,500의 돈을 임의로 만들어서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신용불량자가 또 막 거기에 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이 사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켜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요. 개인 회생 절차가 포함된 일명 통합도산법이라고 하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이 왜 통합도산법이냐면 기존에는 법이 회사정리법, 화해법, 파산법 이래가지고 도산 3법이 존재했는데요. 그러한 법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통합도산법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IMF 위기 이후에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문제로 인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출범하고 또 개인회생법이 포함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2003년도에 상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 상정된 통합도산법이 심의가 지연이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도산 3법, 회사정리, 또 화해법, 파산법이 하나로 통합되지만 또 개인회생 절차하고 국제도산 절차 등의 이런 내용들이 방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심의가 또 지연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국회에 뭐 발의됐다고 해서 통과가 쉽지는 않잖아요. 뭐 이해당락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급한데 이제 늦어지는 거죠. 국회 통과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그거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개인 회생법만이라도 빨리 절차를 진행해야겠다는 여론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론에 의해서 빠르게 개인 회생법만, 이 통합도산법 내에 있는 개인 회생법만 채무자 개인 회생법이라는 이름으로 2003년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고요. 빠르게 국회에 통과를 해요. 2004년 3월 달에 국회 통과하고 한시적이지만 2004년 9월 2일 날 첫 개인 회생법 에 의한 개인회생 절차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2004년 9월 23일이에요. 그러다가 이 통합도산법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2005년도에 가서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요. 그리고 이제 2006년 4월 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이 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는 어때요? 개인회생법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채무자 개인 회생법은 이때까지 해서 폐지가 되고요. 2006년 4월 1일 날 시행된 이 법안에 다 개인회생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이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는요. 자, 도산법의 기존 이제 체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기존에는 도산 3법이라고 해서 2006년도 4월 이전에는 회사 정리법, 또 화의법, 파산법이 존재했어요. 회사 정리법은 주식회사의 갱생, 회사 정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요. 회사의 채무 재조정 및 구조 조정이 주였습니다. 지금의 법인 회생 절차가 이 법의 이제 이 회사 정리법이 법인 회생 절차의 전신이겠죠. 또 화의법은
회사의 갱생을 다루고 채무 재조정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담보권에 대한 제한이 없다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실효성이 부족한 갱생 방법이라고 평가받고요. 이 법은 당연히 이 통합도산법이 실시되면서 폐지가 됩니다. 또 파산법이 있는데요. 파산은 영업자 파산과 소비자 파산으로 분류합니다. 파산은 채무자 재산에 관한 공평한 분배를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특정 채권자한테만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있다면 공평하게 나눠주고 없다면 공평하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법은 그렇습니다. 통합도산법, 기존 도산3법이 한 개의 법으로 통합되면서 각종 명칭들이 좀 달라지게 됐는데요. 정리절차라고 불리우던 건 회생절차라는 문구로, 또 정리채권은 회생채권, 담보채권은 정리담보권은 회생담보권, 정리계획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회생계획, 이런 식으로 명칭들이 좀 변경이 일어나요. 정리하자면요. 실질적으로 화의법에 따른 화의제도 폐지가 되고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갱생 절차를 일반 개인하고 개인, 또 개인 등 모든 자연 개인이죠. 그리고 법인에 대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는 점이 조금 특이해 볼 만한데요. 개인회생은요. 지금이야 담보는 15억, 무담보는 10억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이래가지고 채무의 상한선이 이것보다는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 채무자들만 가능했기 때문에 요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분들은 달리 방법이 뭔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회생 절차는 없었어요. 파산 말고는요. 문 닫고 파산 말고는. 근데 전문직 자영업자들 이렇게 5억이 됐든 담보 10억, 무담보 5억이 됐든 지금 담보 15억, 현재는요. 무담보 10억이 되려면 이 정도의 채무를 지기가 쉽나요?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이 이렇게 돈을 10억씩 신용으로 빌려달라고 하면 빌리기 어려워요. 이렇게 채무를 좀 많이 지고 있는 분들은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이 정도의 채무를 많이들 가지고 계셨어요. 예를 들면은 의사분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이런 분들, 변리사,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이 이상의 빚을 지고 있을 때 어떤 절차를 이용할 마땅한 게 없었는데요. 법 시행되고 나서는 회생제도를 통해서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이지만 요 채무 이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개인이지만 법인회생 절차를 따르고 그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걸 이제 구분하자면 일반회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회생이라는 명칭하면 개인이 하는 법인회생 절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생과 파산으로만 이제 구분이 돼요. 회생과 파산. 회생은 법인회생이 있고요. 또 개인이지만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개인회생의 그 채무 상한선을 넘기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회생이다 해서 일반회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배우게 될 개인회생이 있죠. 이거는 채무의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10억 무담보 신용 10억 이하의 채무만 가능하고요. 그 이상으로 채무가 있다면 이 절차는 못하고 저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파산은요. 법인 파산이 있고요. 또 개인 파산이 있어요. 개인 파산은 일정한 소득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소득이 있어도 가능하고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득이 있는데요. 그 소득이 일정한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 미만의 소득이라면 그 정도의 소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또 소득 없으면 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또 재산이 있다면 괜찮아요. 재산이 있으면 파산하고 면책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재산이 있어요. 있는 거 가지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럼 그 재산을 갖다가 나눠주고 돈으로 바꿔서 나눠주는 절차를 이행하는 분이 파산간증인이라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법원에다가 맡겨서 나눠줄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임의로 그 재산을 나눠준다. 그러면은 나눠받는 채권자 입장에서도 그거를 100%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주관하는 파산간제인이 이러한 업무를 한다면 누구도 거기에 뭐 다른 토를 달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사건 번호 부여되는 걸 한번 보시면요. 이제 회합사건이라는 번호가 부여되는 거는 법인회생, 기업회생 절차는 회합사건, 회사 합의부 사건이다 해서 회합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요, 회단사건은 회사 단독사건, 단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회생 있죠? 개인이 하는 일반회생 사건, 그 사건은 회단사건으로 부여돼요. 간회합, 관회단, 뭔가 이거는 간이한 회사 합의부, 간이한 회사 단독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보면 이거는 간이회생 절차인데요. 법인의 간이회생 절차, 요건은 부채가 이전에는 3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50억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가 진행할 때는요, 간이회생 절차로 진행합니다. 절차가 그럼 간이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절차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인가되는 요건에 있어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인데 두 가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좀 간이회생 절차가 일반 법인회생 절차보다는 좋더라고요. 뭐냐면 회생 절차를 진입하게 되면 법원에 예납금을 냅니다.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위원을 선임하거든요. 회계법인을, 회계회사를 선임해서 이 회사가 계속 잔존하는 가치하고 계속 개업을 진행시키는 가치하고 비교해서 계속 기업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전문가인 회계사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조사위원이라고. 그럼 법원에서 이제 보수를 측정해서 예납을 하게 하는데 파산간제인 선임돼도 예납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파산에서 한 30만 원씩 내게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처럼 법원에서 이 조사위원 선임 비용을 미리 예납하게 해요. 근데 간이회생으로 가면 예납금이 확 줄어요. 똑같은 절차 사건이라도 금액이 훨씬 저렴하고요. 법인회생 절차의 예납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건 채무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간이회생은 그게 좋고요. 예납금이 아주 많이 저렴해서 괜찮고, 또 인가 요건, 인가를 내기 위해서 법인회생 절차에서 인가 요건은요, 채권자들의 일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간이회생은 그 동의가 좀 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법인회생 절차의 동의율도 충족하고 또는 그것보다 더 완화된 절차를 충족하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인가 결정을 내주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법인회생 절차보다 간이회생 절차가 두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예납금이 저렴하고 또 인가 요건, 채권자 담보권 채권자들의 동의의 그런 의결 정족수가 좀 완화되어 있다. 이래서 간이회생 절차가 조금 더 인가받기는 쉬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하합사건이라고 부여받는 사건은요. 법인 파산 사건은 하합사건입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개인회생 사건은 개인회생의 약자인 개회사건이죠. 개회사건. 또 이제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사건 번호가 부여받는 게 아마 제가 볼 땐 유일한 것 같아요.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사건 번호. 자, 하단 사건이라고 있고 하면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 파산 면책할 때 하단, 파산 하단, 면책은 하면이에요. 이게 지금은 개인 파산하고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요.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선고를 받으면 1개월 내에 면책 신청을 또 해주어야 했어요. 근데 1개월을 도과해가지고 그게 제척기간이었는데 그걸 도과해가지고 면책 신청을 못하면 면책을 못 받고 그냥 파산자로 남게 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면책 신청이 어렵지도 않은데 그걸 깜빡 잊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산 신청서 자체의 면책까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이제 바뀌어 있는 상태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파산 선고, 면책, 파산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검토해서 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면 면책 불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산 사건과 면책 사건은 이제 개인 파산에서 사건 번호가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대충 이런 부여되는 사건명만 보더라도 어떠한 사건인지는 간단하게 아실 수 있겠죠. 이제 개인회생 절차의 개요예요.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염려가 있는 자면 된대요. 그러면 내가 뭐 3개월을 연체해야 된다, 연체정보 등록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번 달 급여 가지고, 내가 이번 달 소득 가지고 신용카드가 됐던, 카드 대금이 됐던, 대출금이 됐던 갚지 못하는 염려가 이제 발생이 돼요. 그러면 개인회생 신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총 채무액이 무담보 신용 채무의 경우는 10억 원, 담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의 급여 소득자나 또는 영업 소득자가 신청합니다. 원칙적으로 3년 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안에 따라서는 최장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아있는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변제 기간은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전에 개인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이 진행된 적이 있다고 했죠. 그때는 8년이었어요. 8년. 개인회생 절차 변제 기간이. 그러다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의 통합도산법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뭐 길진 않았지만 바로 그게 이제 변제 기간이 5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5년 변제였어요. 기본이. 최장은 5년입니다. 최단기에 대한 제한은 없었지만 최장은 5년이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 6월 달에 이제 이게 또 3년으로 줄어요. 저는 8년도 그때 당시에 8년만 빚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거에 놀라웠었는데 그게 5년으로 줄더니 5년도 또 좋았어요. 근데 그게 또 3년으로 줄었네요. 그래서 3년, 이제는 3년 변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36개월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이렇게 탕감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개인회생이니까요. 파산 절차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파산 절차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또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장래에 얻는 수입, 장래의 수익이요. 그걸 가지고 변제하는 것이고요.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금액, 우리 담보 10억, 담보 15억, 무담보 신용 10억이라고 했죠.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용어들이 또 쓰이고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데 처음에 생소했던 것들이 아마 이 강의 전반을 다 듣고 난 뒤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실 거라서요.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하나의 기본 공식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소득이 있어요. 이 소득, 순소득이라는 순자를 가로 넣고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 이 소득은 우리가 전체 소득에서 급여소득자를 예를 들면, 소득에서 가끔세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의료보험, 4대 보험 있잖아요. 그런 보험들을 다 차감하고 나서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소득을 실소득입니다. 그 소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회생에서. 그 소득에서 일정한 생계비를 인정받고요. 그리고 남는 소득, 이게 이제 변제가 가능한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소득을 갖다가 3년 동안 변제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각 개인마다 소득이 많고 적을 수 있겠고요. 또 생계 인원이 많고
적을 수 있어요. 1인 가족인 분이, 독신인 1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2인 가족일 거고요. 또 미성년자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3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의 부양하고 있는, 내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 다 이렇게 생계 인원으로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요건이 된다고 그 인원을 다 저희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요건은 그렇습니다. 20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는 생계 가족 인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기본 구조는. 그래서 많고 적고에 따라서 가용소득, 변제하는 소득이 많아질 수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3년 변제하면 되는데, 개인회생은 제가 그래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생계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생계비를 인정하니까 생활이 당연히 가능하겠고, 기본적으로 저 인정하는 생계비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생계비로 인정을 해줘요. 그거는 이제 이 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중위소득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뭐 예를 들면 중산층 정도가 필요한 그런 생계비라고 이해하면요, 그 소득의 60% 정도를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전에는 중위소득이라는 표현 안 하고 이 최저 생계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생계비의 1.5배를 이제 생계비로 법원에서 인정했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매년 공표하는 중위소득의 60% 정도를 생계비로 법원에서 인정을 하고요. 그 인정받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이제 변제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빚은 9천만 원이에요. 채무는. 그 순소득은 한 267만 원 정도 돼요. 다 빼고요. 가근세니, 4대 보험료 다 빼고 267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1인 생계, 독신인 분이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이게 한 124만 원이 1인 생계비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인정하는 생계비. 2003년도 기준이에요, 현재. 124만 원을 인정받고 나면 가용소득이 얼마가 되죠? 267만 원 빼기 124만 원을 하면 143만 원이 가용소득이 돼요. 이 금액을 3년간 변제해야 돼요. 자, 그러면 2인 가족은요. 2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207만 원까지를 생계비로 인정받아요. 그러면 267만 원에서 207만 원을 빼면 매월 변제 금액은 60만 원이 되겠죠. 60만 원을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습니다. 면책을 받아요. 자, 한 번 더 하면 3인을 한번 인정받는다고 해볼게요. 근데 3인 가족 인정 금액은 266만 원입니다. 그러면 267만 원에서 266만 원을 빼면 만 원이 생겨요. 만 원이요. 만 원이 생길 것 같다가 채권자들한테 만약에 변제 한번 해볼까요? A부터 Z까지 있다고 하면 A 채권자는 500원 매월, 채권액이 좀 많은 채권자는 1000원, 700원, 등등등 받을 거예요. 이 만 원이 배분이 되겠죠. 채권액 대비해서 안분해서 배분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받는 채권자 입장에서 매월 500원씩 받아가지고 3년을 받은 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걸 도무지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채무자 입장에서도 내가 매월 만 원씩 변제해서 내 채무를 나머지를 다 탕감받는다고 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도 이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소득이 267만 원이라는 돈을 벌고 있지만 소득이 있어도 제가 파산 가능하다고 했죠. 개인 파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생계비 정도밖에 안 되는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 받으시면 돼요. 개인 파산 가능합니다. 267만 원을 벌고 계셔도. 근데 아니야, 나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변제해 나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266만 원이란 생계비를 법원에서 쓰라고 하더라도 이 돈을 다 쓰는 게 아니고요. 236만 원만 쓰고 나는 매월 30만 원씩은 변제해 나갈 거야. 내지는 200만 원만 써도 괜찮아. 배우자가 좀 있으면 또 아르바이트든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생계비에 또 보충할 수 있어서 난 200만 원만 쓰고
2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67만 원은 변제에 투입할 거야. 이거는 채무자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계비를 줄여서 변제하겠다는데 그걸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줄여서 변제하겠다는데 생계비가 너무 과도하게 이 3인 가족인데 내가 30만 원만 쓸게요. 나머지 변제할게요. 한다면 그런 거는 안 되겠지요. 요건 자체가 생활이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회생을 하고 싶다면 개인회생 가능하세요. 파산이나 회생이 가능하다. 자, 이제 채무 원금이 2천만 원일 때를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용소득이 매월 변제하는 소득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3년을 변제하면 1,080만 원을 변제하게 될 거고요. 920만 원을 면책받습니다. 40만 원일 때는 1,440만 원을 변제하면서 560만 원을 면책 결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 70만 원의 변제 가능 금액이 70만 원인 분은 3년이 아니라 28.6개월, 2년하고도 4, 5개월 정도 되려나? 28.6개월 정도만 변제하면 원금 전액을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 변제 기간에 하한은 없어요. 그때까지 원금선을 다 변제할 때까지 기간은 단축되겠습니다. 3년을 무조건 채울 필요는 없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절차 개간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